본박싱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우리 정부가 확정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 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배상액이 약 40억 정도 됩니다. 15명의 원고에 대해서. 네. 이것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 기업인 KT, 포스코 이런 16개 기업이 대신 낸다. 그리고 일본 기업은 결국 참여 안 합니다. 제가 이거를 라디오 방송 나와가지고 3월 6일에 우리 정부가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랬다가 시청자들한테 혼났습니다. 왜요? 우리 정부가 합의도 못하고 거기 갖다 바친 거를 합의라고 하면 어떡하냐. 요새 시청자분들이 더 무서워요 진짜로. 왜 그걸 합의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정부가 또 최종 합의안을 뭐 일본에 제출했다 이런 정부가 이런 용어를 쓰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합의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무서운 게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은 거라서 제가 그래서 자꾸 언어 문제를 우리가 봉박싱이라는 이름으로 다루는 이유가 네. 언론이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또는 무식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네. 자꾸 많이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맞아요, 맞아요. 뭐 언어 별거 있어 싶지만 그 언어에 이미 프레임이 담겨 있고 가치관이 담겨 있고 그럼. 그 제약 요인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세세하게 따진다라기보다는 말을 되도록이면 생각하면서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합의라는 말을 꺼냈을 때 합의라는 의미가 내 안에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 네. 강제징용이란 말도 이게 3월 6일에 네. 우리 정부가 발표를 한 날 네. 유엔 인권위원회에 따르면요 1월 말에 네. 일본이 유엔 그 인권이 인권 관련 이 협의라고 회의하는 자리에 가서 제가 정확한 걸 셔가 까먹었는데 꼬여고 있어. 유엔 인권위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국제적으로 회의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출석을 해가지고 일본이 네. 강제 동원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요. 불법적인 동원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일본의 논리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전쟁 당시에 일을 하러 왔는데 돈은 진짜로 돈 받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고 징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징발. 전쟁 시에 합법적으로 징발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월급을 안 주더라도 전쟁 시 징발은 거기서 징발에서 징용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라서 이게 일본이 그래서 징용공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징발이랑 예. 강제징용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징발 징용은 비슷한 겁니다. 강제징용이랑. 징발은 네. 물자를 동원하는 것들을 말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네. 솥단지 끌어가고 막 이제 네. 젓가락 가져가고 이런. 그 남한산성에서 보면 지붕 뜯어다가 막 병사들 옷에 입히고 이런 물론 거. 이제 인력까지도 다 포함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징용이라는 말은 주로는 인력에 해당하는 말이고 주로는 전쟁 시기에 사람을 동원해서 특정한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쓰는 맞습니다. 말이죠.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강제 징용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징발 징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강제 동원을 써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징용이란 말 자체 일본에서 쓰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 강제 징용을 쓰는 언론 보도가 더 많아요. 정확하게 잘해야 되는데 네네. 예를 들면은 그게 일본에서 쓰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일본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일본의 논리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적인 불법적인 징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당시에 이제 한국과 일본은 다른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선일체 사회였기 그렇기도 때문에 합니다. 예. 자국민을 데려다 쓴 것이다. 근데 그게 뭐 자국내다라고 하는 거는 뭐 기본 전제로 깔고서 하는 얘기고 네. 법률에 근거했다라는 거거든요. 아 법률에 근거했다. 그러니까 전쟁 시기에 물자를 징발하고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법령을 내서 그 법령은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거지. 네. 네네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의에 의한 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징용에는 강제성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건 합법적 강제성인 거지. 예. 그리고 거기에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따라서 완전히 착취한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3단 논리를 이제 완성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징용이라는 말에 앞에 강제를 붙이는 이유가 일제의 강점 자체가 네. 강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법을 행사할 수 없는 주체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그 법을 행사했다라는 걸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 판결도 사실 그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일본하고 우리가 대립할 수 있어요. 예, 역사적인 관점에 관련된 문제니까. 네. 두 번째, 그러면 동원이란 말이 좀 더 좋은 말이냐? 그러면 동원은 좀 더 폭넓은 말에 가까워요. 좋은 말이라기보다는 아 그럼 동원의 개념 안에 징용도 있는 겁니까? 징용도 있죠. 예를 들면은 위안부는 어떤 징용일까요? 근로정신대 일부가 예,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그 성노예로 쓰인 거잖아요. 네. 근로정신대라고 하는 건 근로 네. 일을 하라고 부른 거거든. 네. 네. 그러니까 그 일종의 징용에 해당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예.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잖아.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업무 범위도 벗어났고 그렇죠. 이런 걸 광범위하게 동원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네. 그리고 그 앞에 강제를 붙이는 거죠. 어. 예, 법에 근거하거나 근거하지 않았거나 어쨌든 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과 물자를
일본이 강제로 데리고 가가지고 억지로 일을 시키고 심지어 거기에 인권적인 처분도 안 하고 대접도 안 했다. 네. 예, 지불도 안 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논리인 거죠.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동원을 쓸 거냐 징용을 쓸 거냐는 일본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범위가 어떠하냐. 아. 근데 요번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한국 정부가 낸 안은 네. 강제징용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맞습니다. 낸 안이에요. 네. 그래서 강제징용에 관련된 안이라고 불러도 크게 문제는 없어. 네. 대신 강제 동원의 문제까지도 이 문제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아. 이걸로 예를 들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주장하는 쪽은 이게 강제 동원 문제 해법이 되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 제가 언론 보도를 쭉 봐오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정말 좀 울분이 더 차올랐던 것은 이것도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월 4일에 하루 만에 정부 익명 관계자 발로요. 이미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협상 종료가 되면 곧 발표하겠다라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협상 종료가 임박했다는 말도 나왔고요. 3월 4일 하루 만에 결국에 저녁쯤 가면요. 다 됐고 3월 6일에 발표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3월 4일 하루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미 협의가 다 사실 일본하고 다 끝나 있으면서 지금까지 유가족들한테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해놓고 불과 일주일 전에 유족 면담했습니다. 2월 28일에 유족 면담했어요. 설득하겠다고. 네네. 근데 일주일 만에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TBS 시절에 얘기했듯이 유족의 입장은 네.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가능성이 있다. 일종의 장애물처럼.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사실 일본에서는 계속 꾸준히 한국이 구상권을 포기해야.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너네 다시 달라고 하면 안 돼 배상해 이거죠. 구상권 포기라는 말이 왜 나온 것 같아요? 제3자 변제를 하니까 법적으로는 한국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벌써 이제 소송한다고 이미 입장을 내셨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배상 판결 받은 피고들이 배상한 게 아니 배상 의무를 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대신 낸 사람들이 돈을 받아와야지. 네. 한국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한테 말 그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대신 냈으니까. 내놔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걸 포기하라는 거죠. 그걸 포기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상권 행사 부분이 이게 민법 때문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예. 우리나라 민법상에 제3자가 원래는 주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사에 반해서. 네네. 근데 거기에 또 이제 2항인가 이제 보면은 나오는 게 채무자의 의견에 반해 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또 얘기가 나와요. 네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문제거든요. 예, 이게 어떤 변호사님이 이제 어제 저희 토론에 설명해 주신 건데 네. 조폭이 조폭이 예를 들면 채권자들이 쫙 있어. 네. 자, 대신 너도 5만 원씩 받아. 내가 다시 그 대신 변제해 줄게. 예. 그리고서 여기서 이 사람의 권리를 가지고 얘를 때려 패는 거야. 너 이 자식아 왜 얘네들한테 돈 안 갚아서 나한테 돈 갚아. 이게 구상권 행사거든. 네. 예. 근데 이 구상권 행사하는 거에 더 많은 돈을 뜯을 수가 있는 거지. 아, 그렇죠. 5만 원씩만 주고 연턴 막 몇 억 받고 이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게 잘만 쓰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국가가 일단 배상 우리가 쟤네들 대신해서 배상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받아야 될 돈을 돌아가시니까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한국 정부가 과거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대신 당신들의 권리를 대신 우리가 행사해가지고 받아내겠습니다. 그렇죠. 라고 네. 얘기하면 훨씬 더 센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국가니까 훨씬 더 강하길 거 아니에요. 개인보다. 그게 더 멋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자까지 쳐서 일본한테 다 받아낼게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기금 만들어 청년 기금 만들겠습니다. 이러면 그럼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멋있잖아. 좀 똑같은 삼자 변제인데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막 예를 들면 국내에 있는 전범 기업 그 자산이라든가 이런 거 다시 완전히 다 팔아버리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구상권 행사의 과정 아닙니까? 그런 게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일본한테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라 그러는 거고. 그렇죠. 영구히 포기해라. 완전히 지금 일본이 이번에 하나 양보했으니까 사실 모든 현안들을 다 줄줄이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우리를 간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 아닌가. 언론 보도 몇 가지 좀 짚어보죠. 그러면. 예. 여기 있네요. 서울신문 사설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문장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희생이 미래 세대에게 희망으로 되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이 피해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징용 피해자들도 최소한의 고통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참 잔인해요. 이 당사자들이 되게 미안해하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자기들 때문에 한일 관계가 꼬였나 싶어서 솔직히 미안하다라고 막 하고 되게 괴로워하는 거 여러 번 사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한테 지금 계속해서 거의 막 팔목 비틀고 그래가지고 돈 받아. 그래야지 미래한테 좋은 일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저는 이런 식의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전 놀랍습니다. 진짜. 미래라는 이름 하나로 사이코패스가 다 퉁쳐지나? 이거는 희생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네, 안 되죠. 결과적으로 희생 당한 거지. 근데 희생이라는 건 뭔가에 대한 대의에 대한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대의에 의해서 희생당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피해 당한 거지 이거는. 2차 가해를 당한 거죠, 저게 사실 말하면.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표현도 지 마음대로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네. 아, 저는 이거 이거 쓰면서 정말 저는 네. 글쟁이로서 좀 약간 짐작이 가는 게요. 네. 자신들의 희생이 미래 세대의 희망으로 되돌려지고 있는 이러면서 아, 되게 라인 맞췄네? 와 라인 맞췄어. 나 너무 기가 훌륭해. 막힌다. 이런 어. 생각했을 거야. 네. 자, 그거는- 이 희생과 네. 희망 중에 뭘 먼저 생각했을 것 같아. 글 쓰는 사람 보통 핵심 단어를 먼저 생각하니까. 희망이요. 당연히 희망 아닐까요? 희망을 먼저 희망이지. 생각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희망을 중심으로 나머지 단어를 배치하다 보니까 희생이란 단어를 찾아낸 거야. 라인 맞추기 위해서. 야, 그러니까 더 큰 왜곡이 일어났지 지금. 쇼미더머니 가셔야 되겠네. 그리고- 금목걸이 받으세요 가서. 저는 사실 이 네. 문장이 충격적이면서도 이게 약간 진실을 숨기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게요. 정부는 이게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근데 결국 희생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희생시키네. 말하면 이 사설을 쓴 분도 알고는 있는 거예요. 이 피해자들한테 굉장히 뭔가 불리하다는 거를. 게다가 제목도 강제동원 해법이잖아요. 네. 정부는 애써 피하면서 강제징용이라고 강제징용 판결의 하는데.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이다라고 계속 그러니까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넓혀놨어. 이게 아까 방송 초반에 제가 강제징용과 강제동원을 헷갈린 것처럼 네, 이분도 이 쓰신 분도 아마 헷갈렸을 가능성이 좀 네. 있어요. 이거 넓히면은 사실 정부가 싫어하는 거예요. 되게 싫어하겠죠. 네. 강제동원 해법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 이게.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강제징용이라고 해도 된다. 예. 저희가 아까 예.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사실은 속마음이 강제동원 해법인 건 맞거든. 그렇지. 그렇게 해버리 이걸로 퉁쳐버리고 싶은 그러니까 나온 거야. 위안부까지. 네. 예,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속마음이 나와버린 거지 지금. 다음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네. 이제 가장 일반적인 기사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기사 화면 한번 보시면요. 네, 일본 정부는 자국 내 명분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한국은 국제적 명분과 도덕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고육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렇게 극찬을 하는 건데 여기서 도덕적 우위는 제가 기사들 많이 봤는데 이게 도덕적 우위는 왜 도덕적 우위라고 하는지 사실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그게 오늘 얘기할 핵심 키워드인 대승적 결단하고 연결되는 말이죠. 그 저 정서를 진짜- 공유하고 정당화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나라가 아니고 음. 피해자들이 또한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음. 실제로 피해를 당한 일인데 네. 그걸 우리가 큰 품으로 안아주고 예, 미래를 위해서 같이 나아갑시다. 너 아직도 반성 안 했지만 내가 당신을 그래도 용서하려고 할게. 심지어 내가 당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대신 돈 물어주고 용서 받아줄게. 예. 콜.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우위다. 누가 용서할 권한을 줬냐고 그분들한테. 맞아. 아 이건 심각하네. 그 네. 심지어 지금 피해자분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집회하시면서 우린 그딴 돈 받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걷다 대고 우리가 용서했으니까 도덕적 우위를 챙겼다. 누구 무슨 자격으로 그런 걸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은 왜 일본한테만 통하죠? 네. 왜 우리나라의 피해 받은 분들한테는 도덕적으로 네. 부당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자꾸 압박하고 말이야. 이분들 다 받기로 돼 있습니다. 당신만 받으면 다 받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마치 대단히 잘못한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청구권을 올바로 행사하고 있는 건데, 네. 그죠?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건 도덕적으로 어떤 행동이에요? 굉장히 부도덕한 행동 아닙니까? 굉장히 부도덕한 네. 행동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도덕적인 우위라고 얘기를 하냐고. 야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쁜 보도네. 완전히 나쁜 보도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그 덕에 우리는 도덕적 우위를 챙겼어요라고 바깥으로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도덕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도덕적 우위라는 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만델라 대통령 같은 사람이 네. 40몇 년 동안 정말 정치범으로 계속해서 투옥돼 있다가 네. 바깥으로 나와서 대통령이 되면서 네.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을 썼던 인종차별 분리 정책을 썼던 사람들에게 당신들 백인들을 내가 굳이 물리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 네. 우리 화합하자. 대신 우리 나라를 진실을 위해서. 말하고 네. 화해를 하자. 대신 진실을 말하고 화해를 하자.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장치인 거죠. 그래야 도덕적인 우위에 쓰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물리적으로 처벌하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흑인들을 대표해서. 그렇죠? 물론 흑인들 가운데 물리적 처벌을 원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을 수 있겠지. 있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진실과 화해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가 공론이 됐고 합의한 공론이 됐고 그게 나라를 쪼개지지 않게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럴 때 도덕적인 우위란 말을 쓰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건요. 네. 이런 되게 뜻있는 욕 먹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네. 자기 결정을 치장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지.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자기 결정이 역사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막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에 버금가는 결단이다 막.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중2병의 일종이야 이것도. 맞아. 나 네. 정확하게 그 생각했어 네. 지금. 예. 어른들은 자기의 일을 치장하고 자기 스스로 칭찬하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네. 애기들은 막 칭찬받고 싶으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도덕적인 우위에 쓰는 사람은 도덕적인 우위를 스스로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걸 물론 언론이 붙여준 거 아닙니까? 지금 네. 한 몸이잖아요 지금. 맞아. 요 얘기에서 대승적 결단 부분은 우리가 한 네, 5분이라도 용어. 얘기를 합시다. 예, 오늘의 키워드죠. 예. 이거는 대통령실이 쓴 말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한 대승적 결단. 대승적 결단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이거잖아요. 대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약간의 뭐 예.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뭐 이런 느낌으로 쓴 거잖아요. 장기적 예. 안목에서. 예. 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게 옳다. 예. 근데 이것도 되게 방자해요. 방자하죠, 그죠? 네. 오만하지. 예. 응. 이걸 내가 한 결단이 옳아라고 지가 결론을 내려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네. 이게 장기적 안목이라는 뜻도 있지만 네. 더 많은 사람에게 보편적인 이익이다 이런 그렇죠.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오만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말 일단 동의하고 왜냐하면 네. 그걸 얘기할 때는 자기 스스로를 치장하면 안 되고요. 맞아요. 정말 자기 스스로가 피해자들한테 죄송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의 불만을 정말로 듣고 있다면 제가 죽을 죄를 지겠습니다. 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말하시는 욕은 제가 다 받겠습니다. 아 맞네. 그렇게 사과가 먼저 나와야 되네.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러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그럼요. 그런 태도가 되게 필요한 네. 거예요. 그게 대승적인 거죠. 예. 군 파견할 때 맞아. 이 건에 대해서 잘못한 짜릿한 거는 건데. 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사실은 노무현 정부의 핵심적인 지지 기반들이 반대하고 나섰잖아요. 맞아요. 그때 많이 떨어져 나갔죠. 근데 그거를 정말로 미안하다, 정말로 죄송하다. 하지만 제가 대통령을 해봤더니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여기서 이 잘안 부분은 되더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자기 혼자 잘났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네. 이를테면 차라리 이렇게라도 설득을 하는 거야. 한미일 동맹이 정말 중요합니다. 응. 그리고 북한 위협 생각보다 강합니다. 네. 지금 미국이 우리를 이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나 일단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려면 일단 우리 정부가 이걸 먼저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욕하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욕할까봐 대승적 결단이었다. 대승적 결단. 야 프랑스의 마크롱 네. 대통령의 결단에 버금가는 엄청난 결단이었다.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대승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말 그대로 프레임을 잡아서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근데 네. 대승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근데 대승? 크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대승불교. 썸네일 만들면서 대승적 결단, 네. 대패적 절단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맞아요. 일부러 승패라는 표현을 이제 강조를 한 건데 그래서 제가 대승이라고 본 건데. 네. 저는 대통령이 네. 대승적 결단에 정말 승리한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다행이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거지. 아니에요. 아니지. 실제로 대승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승불교할 때 대승이에요. 근데 이때 대승이란 말은 그럼 왜 쓸까? 대승불교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불교 용어입니다. 아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헐 봉우리가 맞았어. 놀라운 일이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까지 맞춰야지. 자,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짧은 네. 아주 짧은 이 그 정치 저간 여자로서의 또 이해가 들어갑니다. 있습니다. 예. 정치 저관. 예. 여기다 이제 그 명찰 하나 달아주세요. 예. 정치 저관 여자라고. 이제 우리도 종편처럼 명찰 달고 다니는 거. 그렇죠. 저간 여자, 중간 여자, 고간 여자로 해가지고 아니 이 많은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줘야지. 아무튼간에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소승불교는 개인의 해탈. 대승불교는 좀 더 민중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너도 해탈할 수 있어. 방금 올려주신 나중님께서 그 맞춰서 얘기를 하셨는데 수레란 뜻이에요. 수레. 아 술에 네. 큰 싣고 간다 술에 이런 큰 의미인가? 수레. 세상 모든 중생들 다 싣고 가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의미가 그러면 다가오잖아요. 비로소 대승이란 말이 그래서 승려들이 민중까지도 다 포괄해서 함께 다 같이 갑시다. 모두가 해탈하고 모두가 열반으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적이란 말이 그렇게 쓰인 거야. 그래서 뭔가 사회도 생각하고 대의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고 이게 대승적인 거죠. 대의 미래 대통령실이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가네요. 나 지금 확신이 들었는데 이 말뜻 모르고 썼어요. 모르고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100% 모르고 썼습니다. 100%. 왜냐? 대승이라는 말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건 그래서 대의를 크게 생각한다 이것만 남아있거든요. 근데 대승의 원래 의미는 수레가 큰 거잖아. 네. 많은 사람을 태워야 돼. 그렇지. 많은 사람을 지금 태우고 있어요? 일단 국민의 50% 제꼈죠. 그럼요. 그리고 피해자 제꼈죠. 피해자 제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우익들 태웠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으로 봐도 대승에 어울리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이건 대승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네.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차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껴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대승적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 많이 양보해서 생각해도 대승의 의미를 대의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했던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의 이익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네요. 큰 수레라는 의미에서 그럼요. 네. 관습적인 표현을 썼다라는 건 대의는 생각해도 네, 그러니까 간접적인 표현 썼다는 건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흔한 클리셰를 쓰거나 문장에다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대충 조합해다 갖다 쓰는 경우는 그 사안을 심각하게 안 볼 때 그래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이런 용어들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러면 아니 대승이라는 말을 누가 그 수레라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씁니까? 솔직히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의미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잖아. 대국적이고 대승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크게 작은 일에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 뜻을 만들려면 핵심적인 요소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야. 사사롭지 않으려면, 작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거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보편적으로 납득 가능한 그렇죠. 걸 담고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지 말인데 사사롭지 않은 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게 되게 어려운 말도 아니네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사사롭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이어야지. 그럼 공적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의 고통과 여러 가지 것들 다 받아 안아야 돼. 음. 그러면서 그것의 보편적 해결을 모색해야 돼. 그래서 대승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 대국적이고 사사롭지 않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사롭지 않음이라고 하는 그 남은 흔적 하나에만 해서 네. 나는 사사롭지 않아. 나는 사사롭지 않아. 대승적이야. 그 말을 스스로 하는 것도 너무 웃긴 웃긴 거야 거지. 이게.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건 판단은 역사가 해야죠. 그걸 왜 본인이 합니까? 내가 역사적인 결단을 했어. 아니, 더 웃긴 거는요. 3월 6일 날 제가 지금 박진애 외교부 장관이 발표할 때 실제로 한 말을 더 보니까 그냥 대승적 결단이 아니에요.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는 대승적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의미나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다 말하라. 제가 주장하는 게 너무나 좀 높은 기준일 수는 있으나 그 말을 쓸 자격을 가지려면 그 네. 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에 뭔가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원래 무슨 뜻으로 쓰였던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기원을 그래도 다 알 필요까지는 없지. 에센스는 알고 있어야지. 그럼요. 네. 대승적이란 말에 제일 유사한 말이 대국적이잖아요. 네. 국자라고 하는 건 사실 그거는 바둑판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김재규 열사가 박정희 죽일 때 대국적 결단.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요. 그 핵심은 뭐냐면 부마 항쟁에서 사람 죽이지 마. 탱크로 사람을 깔아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당신 권력 하나를 유지하려고 정치하십니까? 그 사람 죽여가면서 정치하셔야 되겠습니까?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당신이 죽으십시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국적이란 말의 큰 의미도 결국 뭐예요? 다양한 어떤 경로나 루트들이 있지만 사사롭지 않으려면 큰 흐름 안에서 자신의 욕구가 아니라 전체 욕구를 봐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쓸 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살아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선 제가 결단이라는 걸 대패적 절단이라는 말로 완전히 그냥 해버린 게 뭐냐면 결단을 내렸다. 결단이라는 건 딱 국면을 바꾼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예. 제가 볼 땐 나라를 절단낼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결단이. 네. 예. 사람들을 가르고 사람들을 대립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해법도 되게 이상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했었던 위안부 합의보다도 훨씬 더 후퇴한 맞아요. 형태 해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누군가 뒤집어야 돼 이걸. 네. 그럼 또 엄청난 너무나 시간과 잘못된 노력이. 결단이었기 때문에 뒤집어야 되거든. 뒤집으면 계속해서 큰 비용이 치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은 계속 또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거예요. 또 문제 삼을 거라고. 그러면 오히려 도덕적 우위를 일본이 가져가겠네. 그럼요. 차라리 그러면 자꾸 했다 뒤집었다가 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돼버리잖아. 도덕적 우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네. 아니 정권 4년 남았거든요. 네. 물론 다음 정권을 그걸 계승하는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예를 들면 10년 뒤에 바꾸면 어떡할 건데요? 맞아. 10년 뒤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절대 바꾸면 안 된다고? 그러면 절대 바꿔서는 안 될 정도의 무게를 가진 결단을 해야지 그러면.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결정적으로 계속해서 문제 삼았던 거는 잘못된 역사적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역사가 꼬인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이나 북한이라든가 이런데 왜 일본하고 합의 안 했겠습니까? 왜 국교 정상화 안 했겠어요? 그건 잘못된 결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렇죠. 남겨두는 거야. 그건 오래 갈 그렇지. 문제니까. 잘못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꼬여버린 것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안 내리는 게 대승적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중이병에 지금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네. 오히려 5년 단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 결정이 이후의 정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게 훨씬 더 훌륭한 대통령이지. 왜 아무도 대통령도 다른 대통령 아무도 못하는 걸 내가 하겠어? 왜 혼자 그런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이거 심지어 이 잘못된 결단 하나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 범죄 문제 다른 거를 포함해서 네. 강제징용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쟁 범죄들까지 사실은 우리가 문제 제기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높다. 거죠. 높죠.
대단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저 강제징용도 해결 못했는데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강제 노동의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국제적인 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뻔히 흘러가는 거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선 잘했다 이러잖아요. 네. 얘네는 우리 관심 없어요. 지네 이익만밖에 없죠. 근데 멋지게. 위안부 문제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이건 엮인 여성의 데가 어떤 인권의 침범에 대해서 전쟁 시기에 여성 인권 침범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편적인 가치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네들도 사실 구린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특히 일본을 깔 때는 좀 사용을 해요. 독일 같은 데서 사실 그래서 사용을 하잖아요. 네. 이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네. 위안부 문제 같은 건 그렇게 풀면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이른바 이해법이 위안부 문제까지 완전히 이상한 그렇죠.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 아무튼 뭐 그럼 이게 이래놓고 무슨 대승적 결단 웃기고 앉았네 진짜. 그 원고 15명 중에 생존 피해자가 이제 이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님 세 분인데요. 세 분 다 사실 몸은 많이 안 좋아요. 네. 근데 3월 7일에 시국 선언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했고요. 그 네.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네. 다른 말들이 필요 없습니다. 이 해법이 왜 잘못됐는지는 꼭 그 3월 7일 시국 선언 기자회견 찾아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윤석열은 한국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씨를 갖고 무슨 놈의 나라를 이끌고 대통령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루속히 물러가라고 애칩시다. 우리 정부가 대신 기업들 모아가지고 할머니 곧 드리겠다고 합니다. 나 그런 돈은 꼭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돈은 안 받아요. 누구를 위해서 싸웠까니. 여러분 힘이 없더라도 힘을 합해서 윤석열 폐장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똑같이 합시다. 윤석열 폐장!